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 국방 1위인 미국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있다고 해서 미국의 자존심이 많이 구겨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맥케이, 호주 국방부 전략분석관입니다. 15년간 세계 각국의 무기 시스템을 연구해온 제게 전장에서의 생존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명이었죠. 아버지가 포클랜드 전쟁에서 전차 고장으로 목숨을 잃은 후 저는 무기 시스템의 신뢰성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국방 분야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해요. 호주 국방부는 6개월 전 차세대 전차 플랫폼 도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의 M1 에이브럼스가 유력했죠. 당연했어요. 제가 분석한 모든 데이터는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미군 파견, 근무 시절 한국산 장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맥케이, 이 무전기 써봐. 한국에서 온 새 모델이래. 당시 상관이었던 존슨 대령이 건넸던 그 무전기를 잊을 수 없어요. 북부 훈련장에서 진행된 합동 훈련 중이었죠. 하지만 그날 제 동료 리처드는 한국산 무전기 통신 불량으로 고립되었고 6시간 동안 추위 속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다행히 저체온증만 앓고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저에게 한국 장비는 저가의 비효율적이라는 인상이 깊게 새겨졌어요. 한국 무기? 그건 그냥 미국 기술의 저렴한 모방품일 뿐이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맴도는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캔버라 국방대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동북아시아 화력발전 동향이란 주제의 지루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죠. 졸음을 참으며 커피를 마시던 중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K 전차가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정확한 조준 사격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잠깐만요. 저 영상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발표자는 이해한 표정으로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불안정한 지형에서도 포탑이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추적하는 기술력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무기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건 어떤 기술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의 실시간 지형 대응 조준 시스템입니다. 차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포탑은 독립적으로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죠. 발표자의 대답이 제 귀에 새롭게 들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단독 방안 실사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어요. 호주의 국방력이 걸린 문제를 감히 추측으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승인이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지만 마침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11월의 바람이 차가웠어요. 한국 국방기술품질원 김준호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눈 첫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맥케이 분석관님, 미국은 큰 걸 잘 만듭니다. 우린 오래가는 걸 만들죠. 김 박사의 첫 마디였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곧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자신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박사는 K2 전차 개발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설계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죠. 제 노트북에 적어내려가며 들었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으로 미국 M1A2의 스펙을 다시 확인했어요. 비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죠.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 출장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길 바란다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과 호주 국방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포천 훈련장에 도착한 아침,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지늘기 제 군화에 달라붙었어요. 이런 날씨에도 훈련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전쟁은 날씨를 고르지 않으니까요. 김 박사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작다였습니다. 미국 에버딘 시험장의 웅장함에 익숙해진 저에게 포천 훈련장은 소박해 보였죠. 그러나 곧 그 소박함 속에 한국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 오는 K2들을 보세요. 김 박사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니 세대의 K2 전차가 진을건덕을 오르내리며 기동 중이었어요. 50톤급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마치 스포츠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 대의 전차가 급회전하며 사격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전차가 45도 이상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포탑이 수평을 유지하며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것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각지대 없이 움직일 수 있죠? 제 질문에 김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전차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한 건 한반도 지형이었습니다. 산이 많고 논과 밭이 있고 지늘길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차체를 낮추고 현가장치를 개선했어요. 지형 적응력을 시험하기 위해 K2는 울퉁불퉁한 바위 지대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전차라면 아마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을 테지만 K2는 상당한 속도로 바위들을 넘어갔어요. 충격을 흡수하는 현가장치의 성능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했습니다. 미국 전차는 강력한 엔진, 중량, 방어력으로 유명합니다만 제가 말을 꺼내자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전차는 놀라워요. 특히 방어력과 화력은 세계 최고죠. 하지만 저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지형 적응성, 작전 후 복귀 시간, 운용 인원까지 계산된 설계입니다. 김 박사는 제게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K2 전차는 M1A2보다 약 10톤 가볍지만 산악지형 작전 성공률은 놀랍게도 2배나 높았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자동장전 시스템과 3인 운용 체계죠.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미국 전차는 4명이 필요하지만 K는 3명으로 운용 가능했습니다. 소규모 전투의 지속성, 극대화를 위한 설계예요. 안전모를 쓰고 K 전차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좁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된 공간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포탄을 손으로 넣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장전되는 모습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걸 보세요. 김 박사가 조종석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지형 매핑 시스템입니다. 전차가 움직이는 동안 앞에 있는 지형을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제안해줍니다. 이건 미국 전차에도 없는 기능인데요. 제가 솔직히 감탄을 표했어요.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한반도처럼 복잡한 지형에서는 기동력이 생존과 직결되니까요. 오후에는 K2의 기동 성능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진흙탕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K2를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작전을 계산해 움직이는 기계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극한 기동 테스트였어요. 70도에 가까운 경사를 오르며 동시에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모습은 제가 본 어떤 전차보다 뛰어났습니다. 이런 성능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제 질문에 김 박사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산악 지형, 지늘길, 폭우, 이런 조건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야 진짜 무기죠. 훈련장의 한 구석에서는 정비병들이 분해된 전차 부품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그들은 엔진을 완전히 분해한 후 다시 조립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45분 안에 주요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정비 책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전투에서는 수리 속도가 생사를 가르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김 박사와 함께 훈련장 언덕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멀리서 K2 전차들이 진지로 복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최고의 무기란 그저 강한 게 아니라 전장의 현실에 맞게 설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미국은 큰 걸 잘 만든다. 한국은 오래가는 걸 만든다. 아침에 들었던 김 박사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그날의 관찰 결과를 기록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차에 대한 개념, 아니 무기 자체에 대한 제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포천 훈련장이 이틀째,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아마 일정을 조정했을 테지만 한국군은 훈련을 계속했어요. 이날 저는 한국과 미국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김 박사가 우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 시연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지만 어쩌면 더 좋은 조건이죠. 실전은 맑은 날만 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비에 젖지 않도록 우산을 단단히 잡고 관측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국방 관계자들도 몇 명 모여 있었어요. 미국, 호주, 영국에서 온 분석가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에서도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적을 어떻게 무력화할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집중해요. 시연이 시작되기 전
김 박사의 이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영국에서 온 분석가가 물었어요.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김 박사는 무전기를 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K9 자주포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세대의 K9이 진지에 들어서더니 포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많은 포병 훈련과 비슷했죠. 그러나 포격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40초 만에 포대가 해체되고 이동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통 미군의 경우 포격 후 위치 변경까지 3분에서 5분이 소요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발사하고 도망가기였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제 질문에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이 반격하기 전에 위치를 바꿔야 생존할 수 있어요. 우린 쏘고 도망갑니다. 현대전에서 생존성의 핵심이죠. 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포병 위협을 60년 넘게 다뤄왔어요. 우리에게 포병은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K9의 모든 설계는 이 쏘고 빠지기, 전술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영국 분석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미국 M109는 이런 속도로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정확합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M109는 훌륭한 화포지만 기동성과 준비 시간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전모에서 빗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젖는 것도 잊은 채 모든 것을 필기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배운 전략의 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은 단발성 공격이 아니라 지속되는 싸움이고 이길 자는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는 자라는 철학이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죠. 이어서 FA-50 경공격기의 시연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정확한 폭격을 보여주며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상 관제와 실시간 연결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작전 중 즉시 명령 변경이 가능했죠. 우리에게 작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복귀 시간입니다. 김 박사가 FA-50이 기지로 돌아오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얼마나 빨리 돌아와 다음 작전을 준비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오후에는 우천 상황에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협동 작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미국 장비라면 이런 상황에서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졌을 겁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통신 시스템이었어요. 전차, 자주포, 지휘소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끊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15년 전 미군 파견 시절 한국산 무전기로 고립되었던 동료 리처드의 모습이 스쳤어요. 통신 기술도 많이 발전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통신은 생명줄입니다. 김 박사의 대답이었어요. 북한의 전자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발전시켜왔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에 기록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전투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미국식 압도적 화력과 방어력에 익숙했던 제게 한국의 생존과 지속 중심 철학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미국 무기는 적을 압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한국 무기는 살아남아 계속 싸우는데 중점을 둔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호주처럼 자원과 인력이 제한된 국가에는 어떤 접근법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방한 3일째, 저는 김 박사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무기 체계의 핵심인 통합전장관리 시스템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지하 시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보실 것은 무기 자체가 아니라 무기를 완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지하 3층의 작전 통제소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제입이 벌어졌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 그리고 여러 단말기 앞에서 작업 중인 군 장교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나사의 통제센터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죠. 여기가 우리의 심장부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모든 무기 체계, 모든 부대, 모든 작전이 여기로 연결됩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장관리 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전차 이동, 정비 상태, 연료량, 사거리, 심지어 기상 정보까지 하나의 UI로 통합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건 놀랍네요. 제 입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장비 따로, 통제 따로였지만 한국은 운용 통제 정비가 한 화면 안에 존재했어요. 시스템 개발 책임자인 이소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각 무기 체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최적의 작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저는 태블릿을 건네받아 시스템을 직접 조작해 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맵을 확대하자 놀랍게도 개별 전차의 현재 연료량, 포탄 수, 정비 상태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시스템과 가장 다른 것은 정비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된다는 점이죠. 이건 저희가 세계 최초로 구현했습니다. 이 소령은 한 전차의 정보를 클릭해 보여주었습니다. 엔진 작동 시간, 주요, 부품 교체 시기, 심지어 특정 지형에서의 연료 소모율까지 모든 데이터가 분석되어 있었어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최적의 정비 일정과 부품 교체 시기를 예측합니다. 이 소령의 설명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정비할 수 있어요. 놀랍군요. 이런 시스템이 실전에서도 작동합니까? 제가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2023년 합동훈련에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작전 정비 보급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세계 최초의 사례죠. 오후에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체험했습니다. 가상의 적 공격 상황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기 체계의 고장이나 파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작전 계획을 자동으로 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무기 하나하나의 성능에 집중하지만 한국은 전체 시스템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는군요. 정확합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기는 강한데 시스템은 한국이 이겼습니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기와 시스템,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이제까지 저는 전자에만 집중해왔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의 작전 후 가동률이 92%였어요. 반면 미국 시스템은 61%에 그쳤죠. 특히 사막과 습지가 혼합된 작전 환경에서 미군 시스템은 과부하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건 호주 환경과 매우 유사하네요. 제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호주는 사막, 습지, 산악 지형이 모두 있죠.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소를 나오는 길에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계 최고의 무기는 곧 미국의 무기라고 굳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난 3일간 본 한국의 시스템은 그 믿음에 균열을 내고 있었죠. 근처 카페에서 김 박사와 커피를 마시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저가의 모방품이라고 생각했죠. 김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모방을 넘어 이미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땅을 바라봅니다. 현실적인 전투 환경,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승리할 것인가를 고민하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어 지금까지의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호주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호주 국방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15년 경력을 걸더라도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보고하겠다고 말이죠. 호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주의 국방력을 진정으로 강화할 수 있는 선택은 분명했어요. 그러나 제가 마주하게 될 저항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캔버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에서 온 메시지를 받았어요. 내일 아침 9시 긴급회의, 한국 실사 결과 보고. 아침 일찍 도착한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맥스웰 장군을 비롯한 고위 장교들, 국방조달청 담당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 방산업체 대표들까지 있었어요. 사라, 실사는 어땠나? 맥스웰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이미 결론이 내려진 듯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매우 유익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K 전차와 통합전장관리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저는 30분간 제가 본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형 적응성, 작전 후 복귀 시간, 실시간 정비 통합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작전 지속성에서의 우위를 강조했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맥스웰 장군이 입을 열었어요. 사라, 당신이 본 건 시제품이고 전시용이야. 실전에선 미국 시스템이 검증되어 있어. 미국 방산업체 대표가 추가했습니다. M1A2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 검증된 플랫폼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장군님, 우리가 무기를 사려는 게 아니라 전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쟁은 단 한 번의 충돌이 아닙니다. 그건 지속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 지속성을 확보해야 해요. 사라, 조달청 담당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미국 시스템이 더 합리적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추가 훈련, 정비 체계 변경 등 숨은 비용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동의했어요. 초기 비용은 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작전 지속성과 정비 용이성 때문에 총 소요 비용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전장 지속성 수치로 한국 시스템의 우위를 증명하는 데이터였습니다. 이 수치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 무기의 작전 후 가동률 92%, 미제는 61%입니다. 또한 복잡한 미군 시스템은 사막과 습지가 혼합된 작전에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호주의 지형 조건과 유사하죠. 맥스웰 장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라, 당신이 분석가로서 탁월하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국방 결정에는 더 많은 요소가 고려돼야 해. 그 요소가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미국과의 동맹 관계, 방산 로비, 군 내부의 보수적 성향, 이런 것들이 객관적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았죠. 제 발표가 끝났을 때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군요. 맥케이, 하지만 동맹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장관님, 제가 끊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전쟁이 나면 우리를 구할 건 관계가 아니라 실전에서 작동하는 무기입니다. 우리 군인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회의실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맥스웰 장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맥케이 분석관, 당신 발언은 기록에 남을 겁니다. 네, 장군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래에 누군가 이 결정을 검토할 때 제가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이 기록되길 바랍니다. 회의는 그렇게 냉랭하게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제 책상에 놓인 서류 하나, 부서 재배치 검토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백한 경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며 고민했습니다. 제 경력이 이 결정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호주 국방의 미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더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어요.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호주 군인의 생명을 위하여. 갑작스럽게 저는 국방과학기술자문위원회 특별 세션에 불려갔습니다. 위원장인 스미스 교수는 제 경력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맥케이,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 시스템과 미국 시스템을 직접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제안합니다. 호주의 실제 지형과 작전 조건에서요. 제안 후 2주 동안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찬반 논쟁이 치열했고 저는 종종 복도에서 대화가 제 앞에서 멈추는 경험을 했어요. 어떤 동료들은 절 피했고 또 다른 이들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한반도 모의 전장과 태평양 열대 우림 조건을 통합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건 전례 없는 시도였습니다. 보통은 무기 시스템 자체의 성능만 평가했지만 이번에는 전장 환경 적응성과 지속성까지 테스트하기로 한 거예요. 평가는 캔버라 근교의 국방과학시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되었습니다. 산악지형에서의 기동전, 사막습지, 혼합환경에서의 지속작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한기상 조건에서의 72시간 연속작전이었어요. K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K2는 예상대로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였어요. K는 미국 전차는 강력했지만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정비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K는 반면 한국 시스템은 실시간 정비 데이터와 AI 예측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했어요. 72시간 시뮬레이션이 끝났을 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화력과 방어력에서는 우수했지만 가동률과 작전 지속성에서는 한국 시스템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어요. K는 특히 최종 가동률은 미국 41%, 한국 87%로 차이가 컸습니다. 모두가 미국 무기 압승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한국 시스템이 생존율과 지속성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인 것입니다. 평가 결과 발표회에서 맥스웰 장군은 결과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K는 인정합니다. 맥케이,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는 승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K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호주 국방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어요. K는 논의 끝에 K2PL과 K9의 시범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결과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K는 맥케이 씨, 용기에 감사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 무기가 환경이 바뀌어도 설계 철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건 장비가 아닌 사고방식을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결정 이후 저는 국방부에서 차세대의 전장 지속성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처음엔 냉담했던 맥스웰 장군도 이제는 제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차라, 당신은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 그리고 그건 우리 군에 필요한 거였어. K는 시범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김 박사뿐만 아니라 K2와 KTCMS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이 더 깊이 이해되었습니다. K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설계합니다. K 주설계자인 박 박사가 말했어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될 수 없으니까요. K는 KTCMS 개발자인 정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전차가 살아남아 기지로 돌아온 후 얼마나 빨리 다시 전장으로 나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죠. TCMS, 이건 무기를 넘어선 철학이자 지속 가능한 전장 관리의 철학이었습니다. 시범 도입 후 6개월,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호주 북부 다윈 근처의 훈련장에 배치된 한국형 무기는 사막 지형에서의 안정성을 먼저 입증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폭우가 내리는 습지에서의 성능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맥케이 분석관님, 현장 지휘관인 톰슨 대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정비 측면에서 나타났어요. 정비 시간이 4시간에서 45분으로 단축되었고 유지 비용은 23% 절감되었습니다. 부품 교체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정비가 줄어든 결과였죠. 이제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작전 지속 훈련이 가능해졌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훈련 중 고장이 나면 해당 부대는 훈련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신속한 현장 정비로 거의 중단 없이 훈련이 가능해졌어요. 아버지가 전차 고장으로 포클랜드에서 목숨을 잃었던 기억이 저를 15년간 국방 분석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도입한 시스템이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 형제, 자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시범 도입의 성공을 바탕으로 호주군은 최초로 작전 회복성 항목을 공식 평가 기준에 도입했습니다. 무기의 화력이나 방어력만큼이나 작전 후 복귀 속도와 지속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인정한 거예요.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사례는 맥케이의 혁명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비웃던 많은 동료들이 이제는 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제 영향력이 커졌고 이는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어요. 8개월 후 저는 국제국방전략회의에 호주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미래의 전장의 지속성이었어요. 국제국방전략회의장, 50개국 이상의 국방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 슬라이드 첫 문장은 이것이었어요.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 않았다. 전장을 상상하고 그에 맞춰 만들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무기 강국의 대표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호주는 지난 70년간 전통적인 강대국에서 무기를 도입해왔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강력했지만 우리의 환경에 완벽히 맞지는 않았어요. 사막과 숲, 습지가 공존하는 호주의 지형은 특별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진행된 한국 무기 시스템 도입과
그 결과를 차분히 설명했어요. 특히 작전 지속성과 정비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기의 성능만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지속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는 시스템이 승리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미 국방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맥케이 분석관,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한국인가요? 미국의 시스템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들은 날씨까지 전투 요소로 보는 나라니까요. 미국은 적을 압도하기 위한 무기를 만들지만 한국은 살아남기 위한 무기를 만듭니다. 그 차이가 우리에겐 중요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맥케이 분석관, 당신의 결정이 객관적이었나요? 아니면 개인적 편향이 있었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미국 무기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사실 한국 방문 전에는 부정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화력이 아니라 지속성이었고 한국 시스템이 그 부분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15년 전 국방분석가의 꿈을 키우던 제가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안보는 더 강한 무기가 아니라 더 오래 싸울 수 있는 시스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총은 누구나 쏠 수 있다. 끝까지 싸울 수 있냐가 문제다. 이 문장으로 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호주의 국방 전략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강한 전차는 미국이 만들 수 있지만 오래 싸울 수 있는 건 한국 방식임을 저는 몸소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포클랜드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우린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다시는 기계 고장으로 누구도 잃지 않는 시스템을요. 저는 여전히 훈련장 언덕에 서서 움직이는 전차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모든 발견은 진흙탕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흙먼지 위의 승부.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국방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총은 누구나 쏠 수 있지만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건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더 나은 준비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국방이 더욱 힘을 내길 바란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